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후보에게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3월에는 정치 자금을 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트럼프 후보에 대한 그 피격 시도 후에는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X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그 연초에 대량 해고를 단행했던 테슬라가 AI, 로봇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8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합니다. 또한 사이버 트럭이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을 넘어서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모델 3 롱 레인지 후륜 구동을 5년 만에 재출시합니다. 테슬라는 이 모델을 2017년에 출시했다가 2019년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에쿼티는 모델 3와 모델 Y의 수요가 강력하다면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와 충돌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 마비 현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IT 대란으로 항공, 금융, 미디어,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사태는 역대 최악의 IT 실패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 서비스가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티켓 발권과 체크인이 중단되면서 주요 공항에서는 수작업으로 탑승권이 발행됐고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도 피해를 입었고 의료 분야에서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었고 일부 ATM도 장애를 겪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마비되었고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는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물류와 자동차, 미디어 업계도 손해를 보는 등 전 세계가 이번 IT 대란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그 영국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렉션 AI 투자 과정을 조사합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AI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기업을 인수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핵심 인력들만 채용한 후 기업을 빈 껍데기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당국은 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그 애플의 인도 매출이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33%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폰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애플은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과 판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영향으로 아이폰 16의 출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애플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2년간 5억 대의 판매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iOS 18의 그 퍼블릭 베타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OS 18의 정식 버전은 가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픈 AI의 직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서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픈 AI가 자사의 AI 기술이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규제 당국에 제기한다면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그 오픈 AI는 추론 능력을 개선하는 스트로베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아마존이 그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프라임데이 매출은 142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매출이었던 작년의 127억 달러보다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마존은 AI 기반 쇼핑 도우미인 루퍼스를 7월 2일에 선보였는데 회사에서는 루퍼스가 고객들의 쇼핑에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루퍼스는 모바일 앱에서 제품 찾기나 비교와 추천 등의 기능을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한편 그 울프 리서치는 아마존의 목표가를 250달러로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저커버그는 트럼프 후보가 최근 총회에 맞은 직후 보인 반응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대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총을 맞고 일어나 미국 국기를 흔들며 주먹을 쥔 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대단한 일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가상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머스크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기부를 약속하는 등
지지 목소리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그 저커버그와 트럼프는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의 계정이 복원된 후에도 트럼프 후보는 메타나 저커버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최근 보복할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에 페이스북을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도쿄 일렉트론과 ASML과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의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기업에 대해 미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반도체 장비 업체에 적용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이미 미국으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 장비라고 할지라도 애프터 서비스와 수리까지 규제하는 방안입니다. ASML과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수출을 늘리자 이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후보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면서 대만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그 대만 반도체 산업을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그 AI 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TSMC 등이 노광 장비 주문량을 늘리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노광 장비를 대량 구매하면서 ASML의 노광 장비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SML의 매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ASML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을 넘어서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TSMC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입니다. TSMC의 웨이저자 CEO는 2026년까지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밝혔고 3분기 매출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해외 확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의 아리조나와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고 미래에는 유럽에도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SMC의 3나노 양산이 금년에는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슈는 자사가 개발하는 비만 치료제는 하루 1회 복용하는 알약으로 4주 만에 평균 체중 감소율이 6.1%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로슈의 CEO는 이 약품을 상용화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에서는 로슈의 영향으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슈의 비만 치료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2분기 가입자 수도 예상치보다 16.5%가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에서 광고를 포함한 요금제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해당 요금제 가입자가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스타벅스 지분을 확보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엘리엇은 회사 지분을 매입한 후 경영 개선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주가 상승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문제 삼거나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도 오랜 기간 엘리엇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에 자금을 댄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고 주가는 고점 대비 약 40%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피격된 이후 당선 가능성이 60%에서 70%로 상승했다는 폴리마켓의 보도가 나온 후 암호화폐의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했던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이 완료된 것도 비트코인에는 호재입니다. 독일 정부는 5만 개의 비트코인을 그동안 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매도해왔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자금들이 현물 ETF에 몰려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급증했고 그 규모가 1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등해서 67,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그 지난 3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인 73,800달러와의 격차는 약 10%로
좁혀졌습니다. 이날 급등은 전 세계가 IT 대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중앙 집중화 네트워크 사고로 전 세계가 먹통이 되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시스템이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비해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프리올 펀드의 창립자인 찰스 에즈워즈는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면서 이는 기관의 매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기술과 은행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로 작동을 멈췄는데 일부 기관은 비트코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가치 저장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연준은 7월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은 담당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 나온 직전 보고서 때의 2개 지역보다 3곳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다수 지역에선 소폭 내지 다소 완화한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완만하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임금 상승률 둔화가 보고됐다고 베이지북은 전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물가 오름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일자리도 약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6만 7천 건으로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마켓워치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텍사스에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했고, 블룸버그는 올해 하반기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며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경기 둔화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증대시켜서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bad is good이 아니라 bad is bad로 해석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0.4% 감소를 웃돈 수치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가 상승했습니다.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자동차 등을 제외한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고금리 여건에서 미국인들의 강한 소비력을 보여주는데 점진적으로 둔화되던 소비 성장 흐름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6.6을 기록하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마이너스는 제조업 경기의 위축을 의미합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는 8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한 7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13.9로 2년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치인 1.3과 예상치인 2.9를 대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는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경기 전반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경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IMF가 금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상향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4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탓에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려잡은 2.6%로 전망했고, 일본도 1분기 자동차 업체 출하 정지 등 일시적 생산 차질 탓에 0.2%포인트 내린 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하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5.1% 증가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계속 성장하다가 이번에 둔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 소비 둔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도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6월 중국 소매 판매는 지난해 동월 대비 2%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인 3.3%에도 못 미쳤습니다. 6월 산업 생산액도 작년 동월 대비 5.3%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5%는 넘었습니다. 유로존의 6월 CPI가 전년비 2.5% 상승에 그쳐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렇지만 ECB는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향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관련해서 1분기에는 추가 확신을 얻지 못했지만 2분기 지표 3개는 확신을 다소 높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정책의 무게추가 인플레이션 완화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둔화 위험 관리에도 실리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도 강조한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2%로 낮아지기 전에 금리 인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될 것이라며 긴축 수준이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2% 밑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기준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도 언론 인터뷰에서 인플레 라스트 마일이 순항 중이라면서 우리가 바라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해서 월러 이사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 완화를 보여준다면서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최근 주택 부분 물가에 초점을 맞추며 인플레가 주택 부분에서 완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더 확신해야 한다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매우 양호하지만 아직 연준의 물가 안정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임기를 보장한다면서도 11월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